일단 안지숙 선생님 첫 장편 소설을 내셨습니다. 아마 쓰는데도 내는데도 굉장히 느낌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장편 소설을 어떻게 쓰냐고 질문을 하셨죠. 내 마음속에는 뭔가 제대로 한번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뭔가를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글을 쓰고 싶다는 것보다는 제가 어쨌든 남들보다는 조금 힘든 몸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번은 비명을 한번 질러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명 지르면 그건 엄살밖에 안 되는 거고 진짜 지저분한 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남들한테 조금 뽀대나게 한번 비명을 질러보자. 나가 나한테 부끄럽지 않게 뭔가 좀 갚아주자. 나한테 보상을 어떤 식으로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작가가 첫 소설집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나는 내 목소리를 내고 싶어라고 쓴 소설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마윤재 선생님께서 앞부분을 낭송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황은덕 소설가가 뒷부분을 담당하실 건데 하시면서 본인들이 왜 이 부분을 선택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소설은 저도 이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첫 도입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소설의 어떤 그 방향성을 좀 이렇게 확실하게 알리는 그런 관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우연찮게 첫 부분을 낭독하게 되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머리를 헝클었다. 다솜을 어식에서 머리를 감고 드라이어로 말리고 빗질까지 한 건 아니었다. 아닌데 그렇게 보이기 싫었다. 방심했다간 또 안 감독한 때 다솜 바라기니 뭐니 하는 헛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몸 아픈 거 말이에요. 세라의 얇은 목에 눈길을 둔 채 현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면서요? 무슨 지병 같은 건가요? 세라가 현수 쪽으로 몸을 조금 돌리고 선선히 말했다. 루푸스라고 자가면역 질환이야. 자가면역이면 스스로 면역을 발휘한다는 뜻 같은데 면역계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나쁜 균을 물리쳐야 되는데 어디선가 잘못돼서 멀쩡한 세포까지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병이야. 공격을 당한 부위에서 이런저런 증상이 나타나지. 세라의 말을 들으면서 현수는 게임 앱의 프로그램을 떠올렸다. 새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 자기 영역의 일부를 파괴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시스템 오류로 인한 파괴는 프로그램 작동을 무시하면서 일어난다. 이른바 자살 공격 같은 것. 안지수 선생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잘 읽었습니다. 제목이 그 대린 쿠유라고 해서 굉장히 낯설었고, 그것도 일종의 이제 이런 네이밍도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그러니까 소설의 이제 발단이죠. 그러니까 소설에 항상 갈등이 있고 문제가 시작되고 그 주인공들은 결핍을 가진 존재가 주인공인데 여기서 이제 소설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이제 갈등이, 그러니까 사건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소설의 가장 중요한 갈등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을까 해서 소설에서 읽히기는 이제 찬우가 이제 세라를 버린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겉의 서사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좀 다르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의 그 그리스의 비극을 이제 운명 비극, 그다음에 셰익스피어로 넘어올 땐 성격 비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명 비극은 이제 신과의 관계에서 신이 던져버린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성격 비극은 이제 이게 인간의 세대로 넘어가면서 인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성격상의 어쩜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건데, 이걸 그런 관점에서 좀 보자면 찬우는 사실은 가장 평범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긴 하지만 정치를 하고 있긴 하지만 흔히 볼 수 있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성격적인 이걸 오류라고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류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 사람의 특이한 점은 무관심이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고 타인에게 관심이 없는 그런 성격, 자기애, 과도한 자기애 이것을 원인으로 볼 것인가. 또 하나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세라는 정말 진절머리나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라의 이걸 이제 소극적 적극성이라고 제가 부르고 싶은데 지나치게 자기에게 소극적이고 타인의 특히 찬우에게 지나치게 적극적인 거죠. 그래서 비자기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찬우가 이 한 여자를 자기의 용도로 쓰고 버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조금 더 그 성격적인 문제를 안으로 끌고 들어가 보면 이 세라가 갖고 있는 지나친 타인 의존증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설이 너무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제 나쁜 놈인 거죠. 나쁜 놈을 갖고 끌고 들어가지만 혹시나 세라의 문제 사건의 발원지를 세라로 볼 수는 없는 건지 세라의 성격적인 문제로 볼 수는 없는 건지가 제 질문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예. 끝인가요? 볼수 있어요? 아니 세라가 말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아니 세라가 평범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떤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고 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 속에 파묻혀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내용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 외로운 사람은 사랑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사랑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서로의 생각을 드러내고 감정을 교류하는 건데 세라는 그런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외로우니까. 그렇게 외로운 사람들은 그 외로운 사람들은 사랑하기보다 상대방이 어떻게든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면 그걸 100%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에 자기를 맞추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면 그냥 같이 자기도 거기에 묻혀서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주체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세라한테서 그 과거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게 하는 그 가장 결정적인 단어를 키워드를 찾는다면 자아가 없다는 거예요. 주체성으로 서지 못했다는 것. 근데 그 찬우를 지금 찬우는 물론 찬우가 대사가 있어요. 대사가 있는데 사실 비중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찬우와의 과거의 일은 세라의 회상에 의해서 세라의 기억에 의해서 진술이 되고 그 사건화 장면화가 잘 되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게 조금 그러니까 이 소설이 되게 이렇게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서 잘 읽히는 것 같아요. 잘 읽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는 성감대, 한국 사람의 성감대는 이제 가족이잖아요. 가족하면 그게 이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울컥하고 이건 이성과 뭐 어떤 걸 넘어서는 건데, 그러니까 그 세라 쪽에서 서술이 됐기 때문에 이게 잘 읽히는 건데 이게 소설적 진실은 저는 은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은유. 그러니까 은유는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달이라는 팩트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구태여 불편하게 쟁반을 가지고 와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비틀어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러니까 찬우의 입장에서 진술이 됐다면 조금 더 날카로운 상황이 나갈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찬우는 설명되는 사람이고 세라는 설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부드러웠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세라 쪽으로 진술하신 건가요? 아마도 제가 이 소설을 쓸 때 예. 물론 심파라인을 타는 게 편하기 때문에 사실 심파라인을 탔는데 서사를 전달하는 목적보다는 이 세라를 그리는데 조금 중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호하고 세라가 어떤 사랑을 했고 어떤 파국을 맞았는지 그 전개 과정을 그리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 어떤 설정을 하고 찬호라는 등장인물을
설정처럼 이렇게 등장해 놓고 세라가 겪는 마음의 변화 같은 거, 이 여자가 왜 자기의 우물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 여자한테 이 대림쿠유를 상징하는 그 우물이 왜 한 인간에게는 필요한지, 그 대림쿠유가 인간에게 왜 필요했고 그것을 왜 벗어나야만 하는지 그런 관념을 먼저 생각해서 세라를 등장시켰기 때문에 찬호와 세라의 서사가 조금 약해진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럼 사랑을 한 건가요? 찬우와 아까도 말했듯이 외로운 사람은 사랑을 못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외로운 사람이 사랑을 못합니까? 사랑의 형태로 어떤 행동을 할 수는 있죠. 남자를 네.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그 외로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감정을 교류할 수는 있는데, 내가 만약에 A가 B라는 사람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게 대상을 사랑하는 것인지 자기 외로움을 뭉개버리려고 하는 어떤 시도인지, 그건 아주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그것이 과연 사랑일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몸부림일지, 그거는 조금 더 깊게 파고들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아니, 응. 스님은 외로운 사람은 자아가 없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외로운 사람은 자아가, 외로움은 세라는 자아가 없다. 그러니까 세라가 지금 외롭기 때문에 자기 자아를 굳게 이렇게 내세울 만한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약하다 못했죠. 그랬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외로운 사람이야말로 자아가 되게 강한 사람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아의식에 이렇게 파묻히기가 쉽죠. 외로운 네, 사람들은. 네. 근데 그 자아의식이 건강하고 튼튼한 자아가 아니라고 해서 자아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거는 흔들리는 자아지 그게 온전한 자아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면이 있었다고 봐요. 저기 사이라한테서는. 뭐 누가 온전한 자아를 가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온전한 자아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 근데 스님이 그렇게, 제가 이렇게 공격을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되죠. 됩니다. 얼마 사회인데 그죠? 완전 됩니다. 완전 됩니다. 완전 네. 스님이 이제 세라를 그쪽으로 이렇게 몰아붙여 놓으니까 네, 그렇게 만들어놨죠. 예, 세라가 조금 소극적이고 세라의 인물이 조금 뭐랄까 활동적이지 못한 거죠, 사실은. 네. 훨씬 더 강할 예, 수 있는데. 저는 처음에 여기 이제 아르바이트 할래 이러면서 이제 차라는 사실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걸 하면서 뭔가 쓰라고 했을 때 그 인터넷이라는 그 파급력이 강한 공간에 뭔가를 올릴 때 여기서 이제 엄청난 서사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유야무야 되면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눈물에 호소하는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혹시 서영은의 먼 그대라는 소설 보셨나요? 네네네. 예, 거기 보면 문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자와 좀 유사한 캐릭터 겹치긴 하는데, 이제 그 문자가 자기 어떤 남자, 그 유부남이 그 남자한테 이제 착취당하잖아요. 삶을 착취당하는데,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착취당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착취를 당하는 일방적인 피해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 보면은 착취는 자기가 의도하고 그 자체를 자기의 정체성으로 가져가 버리거든요, 문자가. 그래서 그 굉장히 그 독한 자기 그 뭐랄까 주문을 걸어요. 자기에게 불행이 올 테면 와라, 더 강하게 오고 나를 더 좀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외롭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여기서 외로움에 대한 설명들이 몇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루푸스 환자잖아요. 그러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면 그 자기가 자기를 방어할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정말 바닥에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복수를 할 거라면. 근데 그 뒤에 서사들이 너무 이렇게 미약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초고를 쓸 때는 조금 예. 막 서사가 날뛰는 그런 걸 썼는데, 예. 제가 이걸 중간에 이제 SNS에서 완전 이제 사건도 만들고 조금 더 정치적으로 조금 더 화려하게 썼는데, 예. 그렇게 쓰다가
지금 이거는 송찬호 날뛰는 모습이나 그 세라의 그런 서사로 지금 풀 문제가 아니고 이 소설의 출발점은 대림쿠유다. 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우물인데 이 우물을 조명하는데 조금 더 집중하자. 그래서 조금 더 화려한 서사와 조금 더 뭐 활극을 펼친 이거를 제가 조금 걷어냈어요. 걷어내고 조금 더 좀 진짜 한 방이었고 잔잔할지언정 제가 이 소설에서 그리고자 한 거는 어떤 대림쿠유라는 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한 공간,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이 공간이 어떻게 다뤄져야 되는가에 조금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아마 서사 쪽이 조금 그 뒷부분이 약해졌고, 그리고 SNS에서 약간 활극을 조금 펼치려고 그러다가 그걸 딱 접고 현수가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자기가 글로 쓰는 쪽으로 방향을 사실은 틀었어요. 그 부분에서 그 틀은 게 오히려 제 생각에는 저는 옳다는 선택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SNS 선에서 그 사람들의 역사를 현수의 어떤 역사 속으로 같이 엮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통로처럼 만들어 보자. 그게 이제 구글링에서도 나오는데 구글링이 어떤 키워드를 끄집어내면은 그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같이 따라 나오고 그것들이 미로처럼 통로처럼 이렇게 통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의 어떤 동굴들도 사실은 하나가 따로 존재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동굴과 내 동굴과 이 정연 쌤의 동굴이 따로따로 존재하지만 이것들이 또 어떤 다른 어떤 대상이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 가해짐으로써 이것들은 다시 연결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들을 한번 그려보고 싶었어요. 무엇일까 무엇이기 통하고 너의 동물과 나의 우물 이런 것들이 통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적극적인 화해는 아닐지언정 어떤 화해의 집별지 같은 게 아니겠는가. 미약하나마 그런 어떤 화해 내지는 소통의 어떤 공간, 그런 공간을 그리는데 초점을 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화려한 한 방이 사라지고 말았네요. 아쉽게도. 화려한 한 방. 저도 아쉽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 찬호와 세라의 이야기인데 그 현수를 개입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수 여기 어른들의 성장 소설 사실 이게 좀 그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어른들의 성장 소설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른의 성장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왜 이야기를 성장 코드로 가져가시려고 하셨는지. 예. 저기 성장 코드 그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출판사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현수가 등장하는 게 이제 이게 약간 아까 말씀하셔서 그런 단어를 제가 쓰겠지만 그게 이제 심파로 갈 수가 있거든요. 아이가 등장하면 아이에 대해서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약간 문제를 약간 비껴가서 이게 전공법으로 문제를 딱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그 두 남녀에서 빚어질 수 있는 그 사건의 어떤 진실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고 무엇을 통찰해야 되는지를 직면하기보다 현수 쪽으로 틀면서 이게 진짜 가족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결말이 예견돼 버린 거죠. 아이가 등장하고 그렇게 그렇죠. 되니까. 이게 예. 약간 드라마 같은 구성인데 결국은 엄마 찾기, 아빠 찾기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거 해놓고 이거 누가 이야기하면 이 소설이 어떤 거냐 그러면 말하기가 싫더라고요. 이거 완전 뭐 드라마처럼 보여질까 싶어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막장 드라마는 아닌데 결국은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그 아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이거 완전 드라마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약간 근데 심파 라인이라고 해서 뭐 나쁠 것도 없고 어쨌든 약간 그리고 약간 선생님이 약간은 제가 생각한 거하고는 조금 이제 생각이 좀 다른데 저는 이 두 사람한테 현수를 개입시켰다기보다는 현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걸 어쨌든 수렴하려고 처음부터 작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현수를 등장시켰고 그리고 현수라는 아이의 이 28살 아이의 배경부터 먼저 그렸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무력하고 무예하고 아무 의지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 말하자면 그 자체가 이 사람의 대림쿠유죠. 그 사람의 이 현수의 우물은 욕망도 없고 의지도 없고 뭔가 출세하겠다는 그 생각도 없고 그냥 그리고 사람들한테 해를 끼칠 생각도 없고 정말 무해한 존재.
존재 같지도 않은 그 존재, 자기 속에서 들어앉아 있고 이렇게 담을 이렇게 쳐놓고 있는 그 담 안에 있는 이 현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의 대림구유를 저는 상징한다고 봐요. 그래서 시켰고, 그리고 이와 같은 설정을 세라한테도 준 거죠. 세라의 우물이 있고, 이 우물과 우물을 만나게 하려고 이 두 사람을 같은 비중으로 등장을 시킨 거예요. 개입은 아니고. 그리고 어쨌든 현수를 저는 제 나름대로는 주인공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세라와 찬우의 어떤 러브라인 같은, 러브라인도 아니죠 사실,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세라가 어떤 식으로 그 부각된 우물을 현수의 역사 속으로 끌어들이고 찬우의 역사 속으로 찬우가 또 현수의 역사 속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유품 정리를 하듯이 어떤 글을 쓰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말은 또 혹시 이야기 나오면 이야기할게. 근데 참 궁금한 게 세라의 집으로, 세라는 그 결혼 중개업소 소장이거든요. 근데 세라의 집으로 한번 가잖아요, 그죠? 근데 왜 못 갑니까? 못 찾게 만들고 왜요? 저는 억수로 답답했거든요. 이게 왜 못 찾나? 일부러 못 찾게 하려고 무월로라고 저는 지었어요. 그러니까 다리 없는 길 무월로에서 이 현실적으로 이 두 사람은 이어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이어지는데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결국은 이제 현수가 세라하고 이어지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복인과 경수의 아들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핏줄로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엄마 아버지의 자리에 덜썩 들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요. 예, 뭘로 제가 뭘로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못 찾아가지고 돌아오거든요. 그 모닝 타고. 모닝 타고 세라의 집에 갈 때 저도 궁금했습니다. 세라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집에는 또 만화책이 많을지 되게 궁금했는데, 그런 복임의 아들이어야 된다. 엄마 아버지의 자리가 그렇게 쉽게 핏줄만으로 이어서는 안 되고 어른의 역할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마땅하다고 봤어요. 오, 숨어있는 주제였습니다. 밑줄 끄시고 그다음 건율이었습니다. 그 가족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조금 좀 진일보한 개념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모 찾기 하면 이제 그게 뭐 너무 슬퍼지는 건데, 그 가족이라는 것이 요새는 이제 1인 가족이란 정부가 인정을 해서 뭐 인구 통계에 가구수에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TV인가 어디를 봤는데 이제 아이를 그 입양을 한 거예요. 그 다큐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준대요. 그러니까 너는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내 뱃속에서 나오진 않았고 다른 분의 뱃속에서 나왔어. 그런데 넌 내 자식이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요새 가족의 구성에 대한 변화도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가족의 개념도 그 범위도 이렇게 넓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철공소를 둘러싼 그 3층 건물 전체 있는 그 입주 작가들이 가족처럼, 그러니까 시스터 어떤 그 자매애 혹은 형제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걸 봐서 그 이제 복임과 경술에게 남아 있는 것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의 그 치유의 수단으로 이걸 가지고 온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그러니까 그 철공소가 그 건물에 있는 작가들 그렇죠. 전체가. 그 사람들이 알면 굉장히 예. 얘는 있을 곳이 없을 정도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 최근에 어떤 여기 가족이면서도 그 진부함을 좀 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경술과 세라의 부분은 자세히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 경술이 일종의 키다리 아저씨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쫙 나타나가지고 해결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소설에서 가장 많이 희생을 한 사람은 전 복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복임의 어떤 그 자기 아들을 잃고 그 명수를 잃고, 근데 명수 부분은 왜 자세하게 묘사가 안 돼 있나요? 명수가 죽어 있는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명수의 역할은, 명수가 죽음으로써 사실 명수가 복임의 입장에서는
현수가 죽고 명수가 사는 게 훨씬 낫잖아요. 예. 근데 명수가 죽음으로써 복임이라는 이 여자도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한테 온 아이를 자기가 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 그런 여잔데, 그런 모성을 가진 여잔데, 이 현수와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현수를 고통 속에 빠뜨리려면 누구 하나는 죽어줘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죽였고, 예, 죽였는데 그 어떻게 죽었는지 과정이 그 역할 정도밖에는 더 이상 쓰임새가 없어서 일단 필요가 그렇게 없어서. 처리했어요. 근데 예. 어떻게 죽었냐면 약간 그건 그냥 암시적으로만 이야기했는데, 자전거 타고 골목을 걸어 나가다 뛰어나가다가 그냥 차에 받친 걸로 했어요. 그리고 예. 그걸 이제 약간 구슬 속에 있는 세계로 계속해서 검푸른 물결이라고 계속해서 한 두세 번 그렇게 조금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떤 충격을 받을 때, 아주 어릴 때 어떤 충격을 받을 때 약간 꿈속처럼 환상처럼 그렇게 팍 터지거든요, 사건은. 예. 그걸 세세하게 뭐 땅에 떨어져 가지고 뭐 나다빠지고 쭉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모습보다는 어떤 세계 하나가 자기 앞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우주가.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라는 생각에 그냥 그 어떤 유리구슬 같은 세계로 그냥 현수에게 이미지화된 거죠. 예. 그래서 그 어쨌든 제가 중간 질문을 드린 건데 그 복임이 지나치게 어떤 부처적인 존재로 묘사가 되어 있어서 움직이는 어떤 생명력 있는 인물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는 조금 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임을 통해서 서사 자체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한 그런 어떤 완결성에 대한 좀 이걸 집착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완전한 세계에 대한 갈망 당연히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현대의 어떤 소설의 흐름에서 조금 약간 비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어떤 트렌드, 이게 시대적인 결기라고 말할까요? 그런 점에서 약간 좀 비껴가 있어서 아까 강한 한 방이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그런 서사의 마무리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좀 약간 시들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사실 복임을 그리는 게 가장 어려웠거든요. 이 여러 사람들 중에서 자기 자식을 잃고 새로 들어온 아이가 자식으로 이제 이렇게 자기 앞에 자식으로 있는데 그 감정이 어떨지 사실 저는 사실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걔를 이렇게 키우면서 그다 나이도 비슷하니까 이 아이가 학교 가면은 내 새끼도 학교 갔어야 되는데 그 아이가 뭔가 잘하면 내 아이도 잘했을 것 같은 그 계속해서 눈앞에 보이니까 많이 고통스러웠는데 이 사람이 아주 부처 같은 존재로는 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현수한테 차갑게도 굴고 근데 지금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저는 차갑게 안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분이 볼 때는 거의 부처에 가까운 어떤 그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구나 하고 좀 약간 놀랐는데 그리고 트렌드에 맞지 않는 거는 그렇게 저 생각을 안 했어요. 어차피 제가 이 심파라인을 선택할 때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집중했지 이 심파라인을 선택하고 이런 가족사적인 이런 걸 선택하고 할 때는 그걸 포기한 거죠. 트렌드는 지금 현대에서 어떤 소설이 돼야지 와 놀랍고 반전이 있고 한방이 있고 이런 걸 생각했다면 이 소설 자체를 저는 못 썼을 거예요. 반전도 있고 송찬우 도망가는 거 보세요, 그죠?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없지 않고 굉장히 저는 거꾸로 봤습니다. 트렌드에 너무 따라가지 않았나. 드라마 왜 그러냐면 예. 되게 가볍고 깊이 파지 않고 이렇게 가볍게 퉁퉁 가거든요. 또 출생의 비밀이라는 아주 뭐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소재를 갖고 오고 또 얘는 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되게 잘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트렌드라는 게 네. 그 소설적인 트렌드는 아니죠. 드라마적인 트렌드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굳이 제가 이제 하자면 현대 사회는 이렇게 이제 그 고전에서는 모든 것이 완성되고 마무리가 되고 해결이 돼야 되지만 현대에서는 그것 자체를 정상적인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청바지가 이렇게 찢어졌으면 찢어진 거니까 기워야 되는데 요새는 찢어진 걸
정체성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결핍은 메워야 될 어떤 공백이지만 지금 그 자체가 하나의 정체성이라는 점에서 이제 그런 점에서 트렌드라는 걸 얘기를 한 건데 뭐 시류에 따라가는 이런 의미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현대적 가치관에서는 그 파편화되는 거 어느 정도는 정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예. 재미가 없진 않았습니다, 선생님. 재밌게 그냥 바로 잡고 제가 하얀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계속 똑같은 주제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 이 소설에서 똑같은 얘기를 1, 2, 3, 4, 5 아니죠. 1, 2, 3, 4, 5, 6, 7, 8, 9, 10까지가 있는데 소꼭지가 그까지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미 현수는 당신이 내 엄마라고 세라한테 얘기를 하고 송찬호도 바로 느낍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제 생각에 이제 제가 책을 듣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나를 낳아준 엄마라는 걸 처음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혹은 저 이상한 사기꾼 같은 사람이 나의 아버지라고 생부라고 했을 때 어떤 이 심리적 파동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 파도를 어떻게 넘어갈까? 그 부분이 좀 진짜로 성장을 하려면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월로에서 길을 잃던가 돌아오던가 해야 되는데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10꼭지다.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